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여기서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사는 뭘까? 여기서부터 일단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한국사는 누군가 창안하고 만들고 우리한테 주입해 온 한국사의 그 원형, 한국사의 기본적인 명제, 그리고 한국사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와 뼈대, 이 한국사가 과연 어떤 한국사인 건가에 대해서 제가 보는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2년 9월 18일 중앙일보에 크게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고조선 개국 신화는 여전히 신화적 범주에 속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 신화가 전하는 내용과 역사적 배경은 엄격히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사는요, 중앙일보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사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 이 주장은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요, 중앙일보 기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중앙일보 기자가 어떤 역사학자를 만나서 그 역사학자한테 어떤 자문을 구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 당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가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역사재단의 핵심 논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논리는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있어왔던 모든 역사는 중화의 역사다라고 보는 것이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뭐냐 하면 그런 중화 패권주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싸우라고 만든, 그리고 또 한 축이 또 있었죠? 뭐냐 하면 일본의 반복되는 한국사 왜곡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고 매년 수백억씩이 수혈되는 국가기관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금 이 내용을 최근래에도 주요 일간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은 뭐였었냐면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역사교사 17명이 이게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 역사 왜곡, 일본의 극우 역사 왜곡, 식민사학, 이것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저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집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2-2번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고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느닷없이 고조선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고조선과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유와 내용을 알아볼까요? 하면서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 내용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은요, 원래 설립 동기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와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자료도 만들고 배부하고 그런 것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동기가 되겠죠. 설립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2-1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료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기사에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진실과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려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그런 외교적 문제가 민감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외교의 주체는요, 사멸해 버리고 맙니다. 왜요?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그 외교를 추구할 주체가 어디에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20세기에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해서 조선을 강제 점령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초기에 그렇게 해서 조선을 자기가 강권 통치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원래 일본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의 특성은 다른 유럽의 제국주의 특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신성한 존재 하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나머지의 신민들, 그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나머지 민족과 국가들이 다 지배받는 영구 식민지, 이것이 바로 천황 이데올로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후에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 이데올로기를 정리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가 또는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정책은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를 체계적으로 자기네들 제국주의 입장에서 제국주의 역사학과 제국주의 고고학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사유와 의식과 사람의 정체성은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마음껏 농락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수립했던 역사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국의 면면이 이어져 온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손을 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첫 단추만 잘못 꿰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첫 단추가 뭐냐면 한국사의 처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사의 처음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느냐? 지금 일본의 지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당연하고 역사적인 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로 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옛날부터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역사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주체성이 없는 역사, 처음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정체를 벗어나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민족,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 그런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역사를 창안해내면 이 민족에 대한 지배는 아주 전면적이고도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처음 출발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역사의 첫 국가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고조선이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 물론 당시의 이름은 조선이었죠. 그런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해서 고조선, 옛날에 있던 조선이라는 표현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있던 조선 말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위만이 건너와서 있었던 위만조선, 이제 이런 것들을 고조선과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 고조선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근대 조선과 이제 구분하는 말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려면 고대 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진 나라는 세상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조선의 역사를요, 어떻게 했냐?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이 우리 역사의 시원 자체를 손대기 전에는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은요, 면면이 내려온 그 단군의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화라는 게 뭐냐면 역사가 아닌 별개의 이야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 그러면 그 전 신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사가 아닌 것으로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 9월 달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종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문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야기하는 논리죠.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소위 그 정신대 일본군 이제 성노예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것이 사람인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노다가 실증적인 역사의 사실을 증언한 걸까요? 아니면 강일출 할머니 피해자가 증언한 것이 실증적인 역사적 증언일까요? 명백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폭력하고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내가 죽였다는 문서적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때린 기억이 없으면 그 폭력과 살인이 없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고스란히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표현과 그런 그 구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정설로 지금 우리들 역사 교육에 실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아까 여러분들 자료를 다시 보실까요? 2-1번의 내용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거 볼까요? 고조선 개국 신화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신화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라고 해서 그 역사적 맥락에서 단군의 이야기가, 고조선의 이야기가 역사했던 것이 신화로 전락이 돼서 믿을 수 없는, 역사에서 배제된 맥락을 다시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 2-3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3번. 기원전 7세기 전후한 시기의 고조선을 초기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로 계시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그분의 대표 저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7세기 전후한 시기의 고조선이 초기 고조선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 예를 들어 서기전 24세기 또는 삼국유사에 근거해서 BC 2333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사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뒷얘기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조선은 일정한 정치체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 집단이나 종족 집단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초기 단계도 아직 안 된 원시적인 상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2-4번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단군 조선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사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사에서 미국사 전공자가, 미국사 교수가 우리 미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워싱턴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근대 조선을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는 이야기 안 하고, 예를 들어 우리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안 하고, 고려시대를 얘기하는데 태조 왕건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이 그냥 학술전, 아주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또 고조선 박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류 역사학계의 하나의 골간적이 되는 발표된 책들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단군 조선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한국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명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보면 이것도 이제 이번에 또 대표적인 책인데 이 제목이 벌써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단군 만들어진 신화, 만들어진 신화이지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일단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단군과 관계된 단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이다. 그리고 신화와 역사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인간의 역사는요, 대부분 다 신화로 표현되고 신화로 응축되고 상징돼서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랜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를 역사와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 논리,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그 논리가 지금도 주류 역사학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그 맥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했냐면, 단군 조선은 신화의 영역일 뿐 역사 연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이 역사학은 역사학으로서의 본래적 의미와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모든 학문은요,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학문은요, 자기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늘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겁니다. 늘 새롭게 써야 되는 것이 역사인 건데,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이런 이유를 우리는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베스트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신화를 연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21세기,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1세기에도 이런 그야말로 이제 우주를 가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최첨단 시대에도 옛날에 신화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 경영학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해석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전제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화가 갖던 가치를 거의 그대로 갖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상식이에요.
신화와 역사가 별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 주리 역사학계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세계 어디 나가서도 그것은 별개의 것이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웃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19세기의 유럽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침략 정책을 구사하면서 나왔던 논리를 일본이 그대로 베껴서 이미 유럽에선 그것들 다 반성하고 해체가 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 주리 역사학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섭 선생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연세는 구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국사학과 교수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뜻 있는 분들이, 원로 역사학자들이 김용석 그 교수님한테 권유를 합니다. 김용석 선생, 당신 죽기 전에 당신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경험했던 것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받다가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험한 것을 책으로 역사의 오솔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 체험한 귀중한 증언들을 여기서 이분이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스다 소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일본 근대 역사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리 역사학계에서 지금도 스다 소키치는 과학적인 역사학을 추구했던 근대적인 역사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다 소키치가 누구냐? 이 스다 소키치가 바로 우리 한국, 그 당시 조선인이죠. 조선인 중에서 최초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누구죠? 예, 이병도 박사입니다. 이병도 박사가 내가 역사를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 제자가 돼서 그 평생 그 사람의 역사학을 추종하고 복종한 스승이 바로 스다 소키치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따가 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주리 역사학계에서요, 또 이병도 박사가 이야기했던 역사학의 그 구성틀을 또 넘어서 갖고 다시 또 스다 소키치로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을 스다 소키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하에서는 최량의 역사가였다고 하는 스다 소키치가 해방 후에 한민족을 논하되, 자, 그다음 스다 소키치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민족의 민족성은 강자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약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이며, 거기서 그들의 불의 비도, 불의, 이치가 없고 비도, 도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악질적인 행동이 나왔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게 된 것도 반도인의 그러한 심리가 악질 행동으로 나타난 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용석 교수가 뭐라고 발언하냐 하면, 그들, 스다 소키치나 그 당시 그 이병도의 스승이었던 일본의 역사학자들, 그 당시 최첨단을 걷고 있던 역사학자들이 한국관의 변함이 없는데 그 한국사관이 달라질 수는 없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불의비도, 악질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강제 변합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사를 제대로 연구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병도 박사는요, 철저하게 지금도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과는 아주 강합니다. 스승의 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승이 배워왔던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눈 밖에서 벗어납니다. 학위를 안 줘요. 그럼 학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박사가 될 수 없고 교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학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병도 박사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가 그 당시에 그렇다 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극복됐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맥락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말은 누구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거냐 하면 서강대학교 그 역사학과 그 이종욱 교수의 말입니다. 이분은 올해 초까지는 서강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죠. 뭐라고 이제 쓰다 소키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우리 역사가들은 쓰다 소키치를 양심적인 연구자로 보며 지금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쓰다 소키치를 아직도 최고의 역사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며 대단한 역사가로 인정해 그가 날조한 역사를 따랐다. 그와 달리 필자가 그를 한국사에 대한 식민사학을 발명한 장본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역사에 대한 쓰다 소키치의 악랄함을 볼 수 있다. 쓰다 소키치는 한국의 역사를 날조한 장본인이자 한국의 역사를 정복한 출발자이다 라고 이종욱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병도 박사는 평생을 쓰다 소키치의 학문세계 역사관에서 살다가 결국은 운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영석 교수가 증언을 합니다. 뭐냐면요, 하루는 선배 교수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일본에 있는 델리 대학교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있는 델리 대학은 뭐냐면요, 일본의 신도, 여러분들 그 신사참배 아시죠? 그 신사참배, 그 신사가 있는 곳이 신도고, 이 신도는 원래는 일본 고유의 종교였었는데 천황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제국주의 침략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의 황제 이데올로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지가 델리 대학교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병도 박사가 60년대 이후에도 그 델리 대학에 가서 신도 예식에 도복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자, 광복돼요. 우리나라 그 당시 그 민중들은 어땠었냐 하면 곳곳에 있는 신사들을 파괴를 합니다. 그 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해방 이후에도 가서 신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 교수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한 증언이에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그 국사학과에 있을 때, 다른 한 번은 분명치는 않으나 민족주의 역사학인가 실증주의 역사학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학부장 고윤석 교수도 포함된 4명의 중년 노년의 교수가 내방하였다. 지금 김영석 교수가 수업 중인데 서울대학교 교학부장과 일본인 교수가 방문한 겁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김원령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원령 교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고학의 태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병도 박사는 한국 역사학은 문헌학이니까 역사학의 태두라고 하고, 김원령 교수는 고고학의 태두입니다. 아직도 한국 고고학에서는 이분이 만들어낸, 이 교수, 김원령 교수가 해놓은 것들이 정설입니다. 그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야스카지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에마스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김용섭 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다 조선 총독부사나 조선사 편수의 핵심 인물이에요. 고고학의 최첨단 제국주의 고고학을 했던, 물론 김원령이나 이병도나 이제 이런 그 당시 조선인 출신의 제국주의 역사학과 고고학을 했던 사람의 스승이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잖아요.
그 국사 시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와서 검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 사학과가 있는 대학의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면 어느 대학에 가도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들의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분들이 하나의 그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설어한 논리에 입각해서 타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면 학위를 받거나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 소위 말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의 대다수 구성원을 독점하고 있듯이 서울대 국사학과의 출신들이 그동안의 조선사 편서에 만든 주요 논리들을 그대로 독점해서 양산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6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에마스가 한 말, 시에마스가 그럼 뭔 말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시에마스가 어떤 고고학을 했는지를 그 정수를 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의 한반도 영유, 임나 일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인 임나 흥망사라는 책에서 나와서 제가 여기에 인용을 한 겁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에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고대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지금 일제 총독부가 지배하는 것, 복현, 다시 실현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철저히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핵심적인 명제가 그 골간이 결국은 한국에 대한 영속적인 예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정신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사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역사의 의미를 옳게 실천한 것이 아니고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시에마스가 했던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 식민사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너도 식민사학이다, 너도 식민사관이다 서로 백가정명식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식민사학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큰 정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10번 핵심 명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역사는 짧았고 영역은 좁았다. 둘째,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자, 지금 1번과 2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요, 나는 식민사관을 추구한다, 나는 식민사학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한국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1번처럼 한국 역사는 짧았고 영역은 좁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단군과 관계된 단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이다. 그리고 신화와 역사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의 역사 수천 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짧았고 영역은 좁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영역은 좁았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본 이겁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로 해서 역사에서 배제를 해버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첫 단추를 꿰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지배의 역사에서 시작하는 타율성의 역사. 그래서 지금 일본 조선 총독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역사로 만들기 위한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고조선은 아까 원시 종족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사, 한국의 발전, 한국의 국가가 시작된 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발을 식민지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민지의 역사가 과연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식민 통치 기관인 한사군입니다. 한사군.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고조선의 강역은 지금 문헌과 고고학 또 과학적인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현재는 물론 주리 역사학께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역이 이렇게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를 포함해서요. 자, 그것이 고조선의 그 역사가 없어지니까 고조선의 강역 자체가 일단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 나라의 지배를 받기 전에 있었던 고조선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고조선이 망해서 한 나라의 식민 통치 기관이 한반도 북부, 그 중에 핵심인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논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준해서 한국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율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대주의의 역사, 당쟁의 역사, 만선사관, 뭐 이런 모든 논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논리에 근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까 시에마스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실현했다. 임나 일본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는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남쪽은 일본의 임나 일본부로 이렇게 시작된 식민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허구적인 침략 이데올로기가 창안이 된 겁니다. 그 창안한 주체들이 바로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스다소키치, 시에마스, 또 조선 총독부에 있었던 이마니슈류, 그 다음에 일본 그 도쿄 대학의 이케우치 히로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이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일본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941년 6월 당시 일본의 법무대신 야나카와 헤이스케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4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은 겉으로는 복종하고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항하고 있다. 나는 히틀러 총통의 유대인에 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불령선인은 깡그리 어느 외딴 섬에 격리시켜 한 놈 빠짐없이 거세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가 1941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조선을 그 당시 그 강제 병합을 해서 강제로 침탈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한 것은 이 기자회견의 주체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대신. 법무대신은 뭐예요?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통치, 지배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1차 사료입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이 당시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 그 우리 민족들이 일본의 지배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 99.9%는 뭐 다 친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그 당시 지배 주체였던, 권력을 갖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법무 대신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뭐냐? 그 당시 우리 민중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의 혼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일본의 영구 지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원천적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또 한 가지는 뭐 있었냐면, 자, 지금 이것은요, 저변에 우리 민족 내에서 아무리 지배계급이 이완용을 비롯해서 노론 일당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어도 우리 민중 저변은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죠? 이 1차 사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자료 화면에서요, 신채호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우리 역사의 진실과 원형을 그야말로 과학적인 역사학 방법론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채호 선생은 원래 성균관 유학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니까 그 다음에 뭘 하시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 독립하기 위한 독립투쟁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냐? 결국에 가서는 역사학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만약에 역사를 잃으면 조선은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당시에 만주를 오가시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당시에까지 남겨져 있었던 문헌들을 철저하게 실증적인 역사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편견이 하나 있어요. 주류 역사학계에서 쓴 글들을 보면요, 신채호 선생이 마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서 역사학을 그냥 관념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발로, 그런 그 열정에 입각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해서 국수주의자인 것처럼 또는 편벽한 민족주의인 것처럼 은근슬쩍 폄하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당대 성균관 유학생이 담발을 하고 결국에 가서 총을 들고 역사학을 하고 언론 활동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아나키스트가 돼요. 그리고요, 이분이 북경에 가서, 중국에 가서 현장 답사를 다 철저하게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한 가지 역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문헌들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이병도 박사 실증 없었어요. 이병도 박사는 그냥 스승이 수립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좀 이따 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분이 하나의 기록에 대해서 엄밀했었냐면요, 당대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독립혁명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아실 거예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 조선이 망하니까 그 당시에 육형제 일가가 그 당시 재산, 그 당시 사만갑족, 당대 최고의 부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600억 이상의 그 재산을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전체가요, 다 며느리며 부인이며 뭐 애들까지 다. 근데 나중에 거기 가서 독립 그 혁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굶어서 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더라. 며칠 굶고, 가족들이 병 걸리고 굶어 죽고, 그 당시에 이럴 정도. 그리고 아주 투철하게 그 혁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남을 지배할 이유에서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게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민중이 살고 인류가 살아야 될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찾아야만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이어야만 공감하고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고 역사적 엄밀성을 추구를 해요. 북경에서 독립혁명을 할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북경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글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어절 하나, 어조사 의자를 북경신문의 편집인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한번 편집인이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뺐다고 해서 단재의 신채호 선생이 나 글을 여기다가 기고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글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당시에 그 조선일보의 신용훈 기자가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단재 선생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고 조선일보에 역사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재 선생이 뭐라고 신용훈 기자한테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것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완벽하지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가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용훈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의 역사 글은 지금 조선인들에게 수십만 명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 단재 선생의 글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알고 나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힘을 알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보니까 그 당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다 소키친이 무슨 뭐 그때 이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일본 최고의 역사학자로 추앙받고 있던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면요, 역사는요 문헌을 철저하게 사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요,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밝혀내는 거고요, 역사학은요 문헌을 통해서 결국은 사료 비판학입니다. 그런데 사료를 비판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근거가 없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보니까 이게 역사학에 대한 기본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다 소키친이 뭐니, 그 사람들의 스승들이 있어요. 백조고길이라고. 그 사람들의 스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승은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 슬프다. 조선과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헌에 대한 큰 도서관에 없으면 조선사를 연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 다음 뭐냐면요, 일본의 학자들은 죄다 우리의 역사 자료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동양학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자료 다 가져갔는데도,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당시 저들 중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한 자가 백조고길이라 하지만, 이게 스다 소키친이 뭐니, 뭐 이런 아주 그 첨단 학자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주이자 스승이고 일본 역사학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가 저술한 신라사를 보면 사료를 배열하고 정리하는데 새로운 방식도 볼 수 없고 한두 가지의 새로운 발명도 없으면 무슨 까닭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역사학 박사가 유치원생이 역사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나무람과 같은 정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사는요 사료를 갖고 하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실증하면, 그러면 사료를 배열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거나 막 그냥 사료라고 해서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역사학이 아니잖아요. 정리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역사학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수립했던 당대의 한국사의 그 원형들이 사실 지금도 정말 대단했다 해서 단재학만 연구해도 우리 역사는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요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1945년 광복 이후에 독립혁명가들이 추구했던 과학적이고 진실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들은 관념이 앞선 아주 뭔가 비실증적인 역사 국수주의자, 뭔가
그 편덕한 역사학자로 매도가 됐고, 실증도 아닌 실증주의라고 허울을 쓴 일본 제국주의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 당시 그 스승도 뭐 하나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방식도 없고, 이 사람도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 침략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반복한 수준의 것들을 그대로 하고 해온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한사군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것도 일본 그 스다소 키치니, 이마니시 류니 뭐 이제 이런 첨단 그 당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을 이병도 복사가 확정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확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한사군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료가, 또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옛날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역사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궁리하고 밝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대의 가장, 또는 그 당대와 가까운 시기의 역사가들이 또는 누군가 기록한 사료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역사학에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난 시기에 일제시대 때 근대 역사학을 대학에서 했다 또는 박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명확하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주장한 것은 이미 2차 사료, 3차 사료예요. 역사학에서 가장 먼저 가치가 있는 것은 1차 사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사학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그 직업에서 비유하자면 기자와 같습니다. 수사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누가 준 기사를 그냥 받았으면 훌륭한 기자가 될까요? 그렇죠.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그냥 동료 경찰관이 누군가의 자백을 받아서 한 것을, 그것을 현장에서부터 찾아내거나 그것을 왜 그랬을까 따져서 추적하지 않는 형사가 훌륭한 수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보고서는 참고할 뿐이지, 원점에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현장, 두 번째는 그 당시 당대의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그 한사군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확정한 고대 사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고대 사료를 지금까지 한국 주류 역사학에서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고조선이 있었던 시기에 낙랑군이 고조선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그런 기록이 다행히 남아있는 사서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거의 다 중국 사서들이에요. 왜? 아까 중국과 이 고조선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가? 아까 주리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사 편수에서 창안한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사군의 중심지였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낙랑군이 한반도 북부인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확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료에 있어야 되는데 사료를 아직 단 한 건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료에는 제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한서, 후한서, 그 다음에 사기 주석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사서들이죠. 거기에 보면요, 한서 설선열전에 사고가 말하기를 낙랑은 유주에 속해 있다. 유주는 오늘날의 북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륙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후한서 최인열전,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후한서 강무제봉기,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사기 주석에서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지리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랑수선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죄다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1차 사료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런 또 발견을 수용을 해서 그런 주장들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과대하게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역사는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역사가 길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도 않은 역사를 5천년, 반만 년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본래 어떤 역사였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있었어요. 그럼 부모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 내가 고아도 아닌 것을 고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적인 그 사료학,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무난하게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류 역사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물과 유적이 과연 뭘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3-5번입니다. 몇 년 전에 사건인데 SBS 스페셜이 그 이제 PD가 허모 PD인데 그분이 역사에 관심을 가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역사학자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 한사건 문제가 늘 이게 풀리질 않으니까 우리 그 역사학계에서는 풀리질 않으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확정했던 유물 있잖아요. 그 유물이 진짜 유물인지 아닌지를 역사학자를 배제한 나머지 전문가들한테 일체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를 들면 사진 전문가, 탁본 전문가, 도자기 전문가, 글자 전문가 해서 이것이 당대 시대의 제품, 그 당시에 유물이 맞는가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해요.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을 이 PD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랑군 유물은 일제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방영된 지 또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류 역사학계에서 설정해놓은 정설,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그 70년, 100년의 금과 옥조로 여겨왔던 역사의 체계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거나 토론되거나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은 역시 중국이에요. 중국 사회과학원이고 중국 공산당이죠. 거기에 핵심 인물인 마대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마대정은 중국의 동북 변강 연구에서 우리들이 종사하는 학술 연구는 순수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학술 연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학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론을 동북공정에 적응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학술 활동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학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왜 중국의 역사에 복무하는, 중국의 외교적 눈치를 보는, 또 일본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동북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뭐 자료집 내서 국민들이 아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중화 패권주의인이 일본의 천황 이데올로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설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41년도에
한국 민중이 속으로 저항하고 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문가들에게 맡겨다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다. 천만에요. 마대정이 얘기했잖아요. 이 학술은 국가의 이익에 복무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그러면 우리의 이익도 뭐냐 하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의 기본적인 방법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밝히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쪽에 늘 가장 좋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헌에 의해서도 또는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헌적으로는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유물들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뚜렷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그 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요. 그러나 그것은 주리 역사학계에서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한사군 여기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식민 지배 정권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이게 중국의 그 땅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 만리장성이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만리장성이 끝나야 되는 건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4만리장성이 됐어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또 6월 달에 또 발표했죠. 만리장성이 여기 있었다 뭐 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에도 만리장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북한에서 그 인민들이 굶고 있는데 만리장성 그 관광 유치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리장성 발견됐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급격한 어떤 정치적 만약에 그 변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니까 우리가 통일되겠거니 천만에요. 역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중국이 동북공정합니까? 이거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는 뭐냐면 그냥 중국 역사가 되고 중국 그 원래 그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통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근거를 우리 주리 역사학계에서 아직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민 사관의 핵심 명제, 대전제, 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학은 항상 늘 새로운 발견에 따라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설이라고 닫아 놓아 버리면 예를 들어 단군 신화는 역사 연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해 버리면 그건 하나의 정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사학은 발전할 계기가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고조선, 단군조선의 문제, 시원부터 없어져 버렸다.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리고 결국은 식민 지배로 한국사가 출발한다고 본다. 그 명백한 하나의 그 명제가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삼국사기 불신론입니다. 삼국사기 불신론.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본에서 주장했던 바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타율성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서기전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대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 삼국사기 기록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엄격한 사실적 기록을 추구했고 합리적 기록을 검증했다. 그 당시 그 역사서에 근거해서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유사가 이련선사가 썼는데 이련선사가 평생을 바쳐서 말년에 그 이련선사는 국사였어요. 국사는 뭐냐면 나라 왕의 스승인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그거 전에 뭐가 있냐면 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고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실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의문이 생기면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단서를 답니다. 역사서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 당대 최고의 역사가 썼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도 물론 유교적 합리주의의 유학자가 쓰고 또 그 당시에 불교의 스승이 그 선사가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들은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료 비판을 통해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숨어있는 팩트들을, 사실들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당시 한반도 남부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겠어요? 일찍이 국가로 성립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 기록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중에 일본이, 그 당시 일본은 훨씬 더 뒤늦게 그 당시 역사가 이제 국가로 이제 형성되고 이제 중앙 집권화되는데, 아니 여기 BC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미 국가로 성립하고 막 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막 요동까지만 영역이 막 걸쳐 있다고 하고, 백제도 대륙에 이렇게 그 경략한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임나 일본부가 설 땅이 없잖아요.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그 식민 통치 기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인 건데,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재석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석 교수는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엄격한 학문을 평생을 하셨고요. 이분도 지금 이제 구순이 이제 다 되시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뭐 이거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분이 일찍이 80년대부터 한일 고대사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고대사를 엄정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료를 통해서 검증되고 엄밀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한 것들이 전혀 다 어긋나 있고 사상 누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이것을 좀 바로잡았으면 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최재석 교수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다, 사회학과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구순 다가오고, 여기 어르신들, 그 선생님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 삶을,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면서 삶을 정리를 하면서 그 책 제목이 역경의 행운이라고 하는 에세이, 자기 당신의 연구의 과정과 그 업적들을 정리를 해요. 하면서 그 한 말들인데, 여기에 자 이제 인생을 차분하게 관조해야 될 분이 하는 말씀들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 실었습니다. 4-1번 4쪽에 볼까요? 오히려 한국 고대 사학자들을 한국인의 가면을 쓴 일본인이라고 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나는 이미 1985년도에 이병도, 이기백, 이기동 등 다 서울대 국사학과죠. 이병도 박사는 스다소키치 제자니까 와세다 대학, 그리고 와세다 출신이지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장학을 했죠. 이기백 교수는 이병도 박사의 수제자고, 이기동 교수는 또 이기백 교수의 수제자죠. 그 학맥을 읽는 주춧돌과 같은 존재인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한국 고대 사학자들이 일본인 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료 비판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탐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일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 전의 얘기거든요. 80년대에 했던 거니까. 이 가운데 이병도, 이기백 씨는 화답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이기동 씨는 생존해 있으면서 아직 가타부타 화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한국이 4-2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쓰다 소키치, 이마니 시류, 핵심적인 인물, 이병도의 최고의 스승들이죠.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자, 즉 문헌고증자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다소키치 이마니 슈류 근대적인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근거가 아니잖아요. 근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사료의 근거에 있고 국어학적인,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했는가에 대한 해석 이전에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대꾸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뻔한 거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4-3번. 솔직히 말하여 나는 한국 고대사학계의 불가사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참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침묵만 지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4-4. 지금 고대사학계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한테도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고대사학자 노태동 교수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고대사학자라면 여기에 대하여 한마디 정도의 논평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 논평을 안 해요. 근데 하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재석 교수는 원로 학자시기 때문에 내가 뭐 말하기가 여기에 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가 나를 원로 학자로 인정하려면 한마디라도 논거를 제시를 해다오.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2011년이니까 2년, 이제 해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마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강도에게 훈장을 주는 것과 같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요, 글 쓰는 사람은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생각을 다 하고 씁니다. 생각을. 강도는요,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근데 그 강도한테 훈장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강도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벌을 줘야죠. 또는 훈도를 시켜야죠. 자, 강도, 여기서 훈장, 스다소키치나 이병도나 이런 인물은 그 당시의 역사적 한계 때문에 강도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미 세상도 변했고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 왜 거기다 근대사학자, 실증주의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장을 주느냐라고 우리 이 학문계의 어른이에요. 사회학과에서는 최고의 학문적 원로이고 제1회 사회학 학술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어른이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화면에서 하나, 예, 이거 말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원로 역사학자 이재호 선생이신데 이분도 90이 넘으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시고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번역의 최고 권위자시고 이분이 그 유성룡의 징비록이나 기타 아주 주옥 같은 그 저작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병도 박사가 한 조목조목 그 잘못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그 삼국유사를 번역한 거에 대해서도 무려 380여 가지의 아주 기초적인 오류를 문제 제기한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역사가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한탄을 하십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나요? 나는 역사 왜곡을 보고 바로잡지 못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정말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국문학계, 국사학계, 철학계 동태를 보면 연구 자세에 있어 온고히 지신하기보다는 온고, 옛것을 잊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저는요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는요, 보수 없는 진보 있습니까? 진보 없는 보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보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것이 온고의 지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온고의 지신이야말로 홍익 인간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매고의 조신,
매고는 뭐냐면 매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안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역사학을. 매고이지신, 즉 옛 자료를 슬쩍 파묻어 버리고 신기한 막론을 조작해내는 풍습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비 학자들이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한국 주류 역사학계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료를 왜곡, 억단하여 역사의 진실을 매몰시키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왜곡, 오도하는 실태에 대해 국사를 전공하는 노학으로서 그냥 방관자시할 수 없어 논박하는 것뿐입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시거든요, 이분은요. 자,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역사가의 사명입니다. 역사가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성실해야 할 것이니, 역사는 사실에 성실하지 않는 역사학은 역사학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역사를,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갖고서 이건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학이 아닌 거죠. 반역사학인 거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팩트, 사료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즉 과장하고 견강부회하고 억단, 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있었던 역사를 없애고 견강부회, 자기한테 이로운 것들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억단, 이것은 중국을 통해서 와서 발전했을 거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병폐를 제거해야 역사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번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서요, 자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정하면 임나일본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 그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역사를 이제 많이 알고 또 이제 그런 추세가 이제 오래됐거든요. 문제 제기한 선학들도 계시고 아까와 같이 이종옥 교수, 김영석 교수, 최재석 교수, 이재호 선생, 또 기타 제야 쪽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자기 생애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고군분투해 오셨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신 바로 우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역사를 함부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임나일본부를 성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도 폐기해야 되겠죠? 천만에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아직도 정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논문을 내면 탈락 논문, 뭐라고 거기에 심사평이 적혀 있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설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철의 원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4-5번의 맨 마지막 문단, 자 한일 역사 공동 연구 보고서, 21세기의 한일 역사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측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의 식민사관 침략 천황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한국과 일본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동으로 연구해서 뭔가 그 접점, 그 중간 지점을 찾아내라 라고 해서 연구해서 한국 측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전문가가 있으니 맞으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라는 4세기 후반 나물 이사금 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초기 고대 국가를 이룩할 단서를 잡았으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삼국사기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서기 1세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됐다, 이미 국가로서 왕성하게 왕국으로서 성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이걸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4세기 이후에 임나일본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21세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뭐냐면 이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신라는 4세기 후반 나물 이사금 때 수백 년의 국가의 그 역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로 성립됐다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그 역사적 기록 자체는 부정되는 거잖아요. 또 4세기잖아요. 4세기 그것도 후반이잖아요. 자, 근데 그 내용도 초기 고대 국가를 이룩할 단서, 초기 국가로 이룩된 것도 아니고 또 단서야. 그러면 서기전 1세기에 건국됐다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부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단서를 잡았는데 고구려의 간섭 속에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4세기 후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세기 전반, 이건 막 마음대로예요. 눌지 마리깐 때에 와서 단위 정치체인 육부를 왕권의 종속적으로 연합하여 초기 고대 국가, 결국은 서기전 1세기의 국가로 성립됐다라고 하는 우리 고대 사서의 1차 사료는 무시되고 일본의 스다 소키치가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4세기에도 안 되고 5세기 초에 됐다라고 스다 소키치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현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현재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근시일 내에 정리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관은요 그 시대의 지배 가치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신과 사유, 가치, 지향, 혼, 영혼, 우리의 삶의 근거,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은요, 지배의 역사, 왜곡된 역사,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역사를 거부하는 역사관이어야만 식민사관과 식민사관이 없어집니다. 식민사학,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폐해는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배받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 살림에 있어서 주체가 아닌 노예로 만들어내는 것이 식민사학, 천황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과연 뭘까요?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런 천황 이데올로기, 절대 복종하는 그 시대의 천황이 수립했던 경성제국대학을 정점으로 해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정점으로 해서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 달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물질로 상대방이, 우리의 삶이 전락해버리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대다수의 가치는 뭡니까? 지금 하나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식민사학이 단순히 역사학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침투돼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주입함으로써 이득을 누리는 지금 지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 파열을 낼 때, 누군가 끝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나아갈 때만이 식민사학은 철폐되고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주체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린 거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고 내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우리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대할 때만이 한국사는 바뀌고 우리의 삶도 질적으로 혁신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